첫 번째 단계. 기억은 냄새와 온도로 남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는 1970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달력이 또렷이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절 공기의 냄새와 흙바닥의 차가움은 아직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여름엔 눅눅한 녹물 냄새가 발목에 달라붙었고 겨울엔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남는 시간 말입니다. 저는 전기도 자주 끊기던 농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밤이 되면 전구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엔 불빛이 흔들렸고 책 위의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으로 책을 눌러 잡았습니다. 글자가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요. 그게 제 10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은 늘 닭 울음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시계는 없었지만 해 뜨는 시간은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학교 가기 전 소먹이를 주고 물을 길어오고 겨울엔 아랫목에 언손을 녹이다가 어머니 눈치를 보며 밥 한 숟갈 더 뜨던 기억이 납니다. 밥상 위엔 늘 보리밥이었고 운이 좋은 날엔 달걀 반쪽이 올라왔습니다. 그 반쪽을 형제끼리 나눠 먹으며 괜히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 도해지라는 이름의 빛. 그 시절 우리 마을엔 도해지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이름은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지도책에서만 보던 곳이었고 어른들 입에 오를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멀고 그만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해지로 먼저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형과 누나였습니다.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도시로 간 형도 있었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떠난 누나도 있었습니다. 공장에 취직했다는 말, 식당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부러웠습니다. 아주 많이요. 도시로 간다는 건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농촌에서의 삶은 늘 같은 자리였지만 도해지는 움직이고 변하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마음속에서 계속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형의 뒷모습. 형이 처음 도시로 떠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은 보자기에 옷 몇 벌을 싸들고 버스를 타러 가던 뒷모습이 왜 그렇게 커 보였는지 모릅니다. 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은 집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지폐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건지 미안한 건지 어린 저는 잘 몰랐습니다. 편지 속 형의 글씨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또박또박했지만 나중엔 급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형의 하루가 바쁘다는 뜻이었겠지요. 저는 그 편지를 몰래 여러 번 읽었습니다. 형이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 비교라는 이름의 상처.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형 서울 갔다. 우리 누나 공장 다닌다. 이런 말이 오갈 때마다 가슴이 괜히 들썩거렸습니다. 도시로 간 형이나 누나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 흙 대신 비누 냄새가 묻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논두렁을 오가며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늘 갈라졌고 손톱 밑엔 흙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린 마음엔 참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일까? 왜 나는 저기가 아닐까? 그 질문은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질문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도망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빨리 커서 저기 가고 싶다.
농촌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이 삶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게 부러웠던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쌀독은 비어 있었고 새 신발은 명절에나 신을 수 있었습니다. 도해지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곳인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보단 나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도시로 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창밖을 보며 저 너머 어딘가에 있을 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살고 싶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요. 6번째 단계. 뒤늦은 이해. 하지만 그 시절의 농촌은 단순히 가난하다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난했고 거칠었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10살이면 어른 일손이었고 공부는 늘 2번째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형이나 누나가 도시로 떠났다는 건 한 가족의 생계가 달린 큰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도시로 간 형이 보내온 돈으로 동생들 학비가 마련됐고 겨울 연탄이 끊기지 않았다는 걸요. 그땐 그저 부러워만 했습니다. 어쩌면 질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형은 혼자서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7번째 단계. 다가오는 내 차례. 이렇게 제 10대 초반은 늘 여기와 저기를 비교하며 시작됐습니다. 농촌이라는 현실과 도해지라는 꿈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례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자라고 있었고 어른들은 제 진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결정해야 한다. 그 말이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8번째 단계. 돌아보니 남은 것.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그 시절의 가난은 상처이기도 했지만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더 간절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도시로 떠난 형도 남아있던 저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으려 애썼던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 하나쯤은 있으시죠? 가난했지만 잊히지 않는 시간, 부러움과 미안함이 함께 남아있는 얼굴 하나. 그게 바로 우리의 청춘이었고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10살의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느꼈던 부러움도 서러움도 모두 헛된 게 아니었다고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